180페이지에 청구권 다음에 이제 형성권이 나왔는데, 이 형성권도 이해를 하면은 아마 5점은 묶고 들어갔고요. 앞으로 민법 교재에 형성권은 말이 엄청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형성권의 권리는 뭘 말하는가? 아마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는 데까지 한번 또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니까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특징이 이제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이제 법률관계 이제 뭔지는 우리가 대충 아니까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온다, 다른 말로 바꾸면 권리 변동을 가져온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형성권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가?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배우게 되는데, 갑이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 을이 갑을 기망을 했어요. 속였다 그 이야기요. 또는 강박을 했어요. 강박이다 그 말은 공갈 협박을 했다 이 이야기요. 너 땅 안 팔면 때려 주겠다. 공갈 협박을 했다. 해서 이제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을은 기망을 한 경우는 사기죄로, 강박, 공갈 협박한 경우는 공갈죄 협박죄로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겠지만, 얘가 교도소 간다 그래서 얘가 완전히 보호되는 건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민사상으로는 토지 매매를 해서 일단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교도소 가봐야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목적은 잃어버린 소유권 찾아오는 거, 땅 찾아오는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 민법에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110조 1항에다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라고 규정을 해놨느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취소권을 갖는다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요 갑이라는 사람은 얘가 교도소 가는 거하고 별개로 땅은 찾아오면 되니까, 사기강박에서 매매를 했으니까 사기강박 이후로 갑 쪽에서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중에 취소도 이제 자세히 배우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은 요 계약이 처음부터 이제 무효로 돌아가고 넘어갔던 소유권 다시 갑에게 돌아온다, 요런 게 취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우리 민법 110조 1항에 의해서 상대방의 사기강박에서 계약 등을 철한 경우는 사기강박을 당한 자, 사기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흔히 말하는 취소권을 갖도록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 앞으로 아마 민법 교재의 시험 문제에 제입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권리가 앞으로 민법상의 요 취소권이라는 권리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 예를 들어준 건데, 취소권을 갖는데 이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성권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취소권을 가지고 형성권이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자, 형성권은 개념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온다.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기 위해서 타인의 협력은 필요가 없다, 이걸 의미한단 말. 그러면 이 말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자 말은, 지금 이 경우에 사안이 이렇게 되었어요. 사기강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얘한테 취소권을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얘가 취소를 해야지 넘어갔던 소유권을 되찾아오고 지금 보호가 될 건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얘가 취소를 하고자 할 때 이 상대방 쪽의 협력을 얻어야지 취소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얘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못하고 사기강박을 한 을에게
네가 나를 사기강부에서 계약질 했으니까 나는 취소하고자 한다. 청약을 딱 하고 그런 게 협조해 달라.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그래 내 잘못했다. 취소하라. 승낙을 하고 그러면 취소가 되고 만약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자가 취소하고자 할 때 승낙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해줄 일이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만약에 네가 취소하거라 이렇게 얘가 협조를 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공갈 협박도 안 했겠죠. 왜냐? 취소하면 소유권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라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자의 협조를 얻어서 취소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에 취소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협조를 얻도록 하는 것은 언감생심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보여주려면 이자의 협력이 필요가 없이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라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얘 협조가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이 취소가 되고 소유권 되찾아오고 그래야 보호가 되지 않겠냐. 이런 배경에서 이런 취소권 같은 것은 뭐로 해놨느냐.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가 없는 무슨 걸로 해놨다? 형성권을 해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는 거야. 얘 협조 없이도 소유권 찾아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특징이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심이 있으면 법률구역의 변동.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넘어갔던 소유권 되돌아오니까 권리 변동,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온다.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형성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따라서 형성권은 항상 민법 교재 형성권이 나오면은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 1순위니까 예를 들어서 취소권이 이제 앞으로 민법 교재 설명이 딱 나와요. 그러면 취소권은 꼭 교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형성권이다. 요 말이 쓰였단 말이에요. 취소권을 설명하면서 이 권리는 형성권이다 이 말이 안 들어가서 그 책은 버려버려야 돼. 아무 쓸모없는 책이다 말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취소권이 형성권이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으면 왜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돼 있을까? 그 이유를 꼭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려면 이유가 꼭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 강박 같으면 얘가 얘를 사기 또는 공갈 협박했으니까 이자의 협조를 얻어서 취소하는 것은 해당적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니 이자의 협조가 필요 없이 얘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도록 해야지 보호가 되고 소유권 찾아온다. 그래서 형성권으로 돼 있구나. 이런 배경을 스스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법학에서는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지 본시 법률관계 변동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얘가 취소를 하면 넘어갔던 소유권 찾아오는 거예요. 얘는 소유권을 거꾸로 잃어버린다고 말이야. 이런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권리자 쪽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사례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얘가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가 일방적으로 팔아! 의사표시하면 매매가 성립되고 소유권 넘어오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냐고 말이야. 이 아파트랑 소유권 찾아가려면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뭐 해야 돼요? 정중하게 아파트 마음에 드니까 파세요. 10억 원의 청약. 조건이 맞으면 그래 팔게요. 승낙. 요 의사표시 합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고 소유권 넘어오고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체가 있어야지 법률관계 변동이 생기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형성권은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체가 필요 없고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한 번만 더 연습해 본단 말이야. 우리 시험에 현연마다시피 출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우니까 편하게 듣기만 하라고 말이야.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뭘 지금 이해시키고자 하는가 그것만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동시에 임대인이에요. 토지를 을에게 빌려주어서 얘가 빌려서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얘가 땅을 빌렸을 때 이 땅 위에서 줄눈 깨려고 땅을 빌린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해서 얘가 땅을 빌린 다음에 여기 이제 건물을 딱 지었어. 이렇게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땅을 빌릴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물을 딱 지었어요. 자, 임대차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썽썽이 서 있다 그 말. 바꿔 말하면 지상물이, 여기서는 이 건물 같은 걸 말하는 거, 지상물이 현존해 있다 그 말. 그럼 이제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는 토지를 빌릴 때 맨 땅으로 빌렸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돼서 토지를 반환코자 할 때는 건물은 얘 거, 토지는 얘 거.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시킨 다음에 반환을 해야 될 거라 그 말. 이렇게. 그런데 썽썽이 서 있는 건물, 현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되지 않냐 그 말이요. 개인적으로 물론 임차인도 썽썽이 서 있는 건물 철거되니까 거대한 손실이 있겠지만,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에 있는 경우는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나중에 임대차에서 워낙에 중요해 자세히 배워 여기 듣는 연습만 하라고 말이요. 일단 1차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이런 권리 인정해줘요.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 돼요. 따라서 임차인은 1차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 말. 이렇게. 그런데 이 임차인이 계약을 기간 끝났지만 건물이 서 있으니까 계약 갱신해 주세요. 얘가 청구를 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 계약갱신 청구에 관해서는 임대인 쪽에서 갱신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계약을 갱신 못하겠다고 거절하면 2차적으로 임차인은 그러면 당신이 이 건물 지상물을 직접 사거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2차적으로 임차인이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임차는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갖게 되는데 일단 2차적으로 계약갱신에다 청구하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하면 2차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건물 직접 매수하라 이렇게 청구한다는 건데 이 두 개가 다 뒤에 청구권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1차적으로 임차인이 갖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요거는 청구권에 해당이 돼요. 그럼 아까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만 하는 거 이렇게. 청구를 하면은 상대방 쪽에서는 노 거절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요게 청구권 이렇게. 근데 거절해 버리면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권을 갖는데 이것도 명칭이 청구권이라고 돼 있어서 똑같이 청구권을 해석하면 또 이런 결과가 돼요. 얘는 얘한테 그래 당신이 갱신 거절했으니까 그러면 건물 사주세요 청구만 하게 되고 그러면 임대인 쪽에서 또 뭐 해버리냐 노후 거절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못 사겠다고. 그러면 임차인에게 이런 권리가 인정되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 거절하면 매수권 인정해 주는 이유는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썽썽이 서 있는데 요거 철거하면 사회경제적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이거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한테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2차적으로 임차인이 갖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도 임대인 쪽에서 매수 거절을 해버리면 이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2차적으로 임차인이 갖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더 이상 매수 거절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기 목적을 달성하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임차인이 갖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명칭은 청구권으로 돼 있으나 요거는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형성권으로 본다 그 말. 이런 게 시험에 집중 나온다는 거예요. 명칭은 청구권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지상매 조건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고, 따라서 얘가 갱신 거절하면, 계약갱신 거절하면 이임차는 2차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건물 매수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그 말이야. 일방적으로 매수하라고 의사표시하면 이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개무시가 되고 얘 의사는 개무시가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얘가 취소하면은 얘 의사는 개무시가 되듯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의사표시하면 소유권 찾아오듯이 이 경우에 일방적으로 지상물 매수에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 이임된 의사는 개무시가 되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자동으로 딱 성립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이임대는 뭐 해야 되느냐? 건물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형성권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왜 2차적으로 이임차인이 갖는 지상매 조건에 관해서는 명칭은 청구권으로 붙어있지만 형성권으로 해석을 하는가? 매수 거절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매수에 의사표시만 하라 그 말. 그럼 얘는 너 거절을 못하니까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당연히 성립. 그러면 얘는 매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총체적인 결론이 이임대차 존속기한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해 있으면 이임대는 양자 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상물을 매수하든가, 이거는 거절 못하니까 매수하기 싫으면 계약을 갱신해 주든가. 그러면 계약 갱신이 간접적으로 강제가 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형성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임대차 공부를 하면 이거는 해년마다시피 시험에 나오는데 지상매수권이 딱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명칭을 청구권화가 되어 있으나 해석상 형성권에 해당이 된다. 요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게 빠져 있으면 이거 책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책은 절대 보면 안 되고, 형성권이다 이렇게. 그럼 이때도 머릿속으로는 뭘 이제 떠올려야 돼요? 왜 이거는 청구권화가 되어 있는데 형성권으로 봐야 되는가? 이유를 꼭 생각을 하라 그 말. 이유가 다 있으니까. 이 말 알겠나요? 따라서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우리 민법에서 아주 특이한 권리예요.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가 아니라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니까 상대방의 협력이 없이도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권리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형성권은 존재 이유가 다 있으니까 어떤 권리가 나오는데 그 권리가 형성권에 해당이 되면 형성권이다. 요게 시험이 일단 집중력 출제가 되니까 취소권 나오면 형성권이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거. 여기 지상매 조건 나오면 형성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거. 그러면 그 형성권을 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자꾸 사고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는 거. 앞으로 형성권 깨우치면 합격이 10%는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민법에서 형성권이에요. 왜 중요하냐?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가 아니라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학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권리니까 그것만 감만 잡아놓으라 그 말. 앞으로 형성권은 계속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절대권, 상대권이 또 아주 중요한데 요거는 물권법 들어가서 아까 물권, 채권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물권이 절대권이고 채권이 상대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민법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거는 뒤에 바로 다음 주쯤에 물권 들어가서 공부할 때 절대권, 상대권을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요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니까 물권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자기가 보면 권리변동이란 무엇인가? 아까 가르쳐 준 것을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권리변동 그래요. 그대로 눈을 우측으로 돌려서 4번에 보면 권리변동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권리변동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권리변동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주로 권리변동이 일어나지만 아까 우측에 폭행 예에 들어주다시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이때 거기에 보면 이제 뭐가 얘가 들어있냐? 법률 요건, 뒤에 보면은 법률 사실, 법률 효과, 그 용어 세 가지가 D페이지까지 정리가 됐네. 182페이지까지.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효과. 요거는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 앞으로 법률 효과, 이런 말이 무지하게 제 입에서 교재에서 나오니까 요것도 개념만 감을 잡고 있으면 되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법률 효과라는 말, 이런 게 지겹도록 나오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면 되니까. 먼저 이 아파트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먼저 매도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아파트 팔고자 한다. 내 아파트 1억 원에 살래. 이걸 청약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해되죠? 조건이 맞으면 상대방 일쪽에서 내 1억 원에 살게 승낙을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양 의사표시가 합체가 돼서 흔히 말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게 원이 돼서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얘는 반대 권리 가질 것이고, 매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 부담하고 반대 권리 매수인이 가질 것이고 권리 의무가 생길 거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사자에게 발생이 되는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런 거를 법률 용어로 법률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률 효과라고.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싸잡아서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여기서는 계약이 원인이 돼서 권리 의무, 법률 효과가 생기겠죠.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 용어로 법률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이 계약이 성립되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서 계약이 성립이 됐겠죠.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청약이나 승낙 의사표시 이런 거를 법률 용어로 각각 법률 사실 요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률 효과,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앞으로 저 법률 효과란 말이 나오면 이런 것만 떠올릴 줄 알면 돼요. 이렇게. 이 경우에 이제 이 법률 효과를 발생한 원인, 이 계약과 같은 것이 원인이 돼서 법률 효과가 생겼으니까 이런 계약 같은 것을 법률 요건이라 그러는데, 법률 요건 중에서도 이런 계약과 같은 것을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법률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법률 요건 중에, 법률 요건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법률 요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 행위다. 법률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여기 청약, 승낙 의사표 이런 거를 각각 법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용어만 외우라는 소리 아니고, 앞으로 이제 법률 효과란 말이 계속 나올 건데, 법률 효과란 말이 나오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런 거를 통틀어서 법률 효과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앞에를 돌려서 거기 앞에 이제 보면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걸 말해요. 지금 이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걸 이제 통틀어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권리 변동 요리 이야기를 한다고 아까 가르쳐 줬는데, 이 권리 변동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코르 법률 효과를 말해요. 이게 같은 의미라고 말해요. 권리 변동하고 법률 효과가. 여기서 권리가 발생한다 뒤집으면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다시 하게요. 법 공부를 산수 공부하듯이 하면 절대 공부 못해요. 법 공부를 암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산수 공부하듯이 한다는 건데,
권리 변동, 그러면 또 권리 변동이니까 뭐 변천되는 거, 이전하는 거, 이런 것만 말한다.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해버리면 법공부 뭐 한다고 말이야. 변동이란 말에는 발생하는 것, 변경이나 소멸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고, 요게 곧 이코르 뭐를 말하느냐? 법률 효과를 말한다. 권리 변동하고 법률 효과는 같은 의미야. 왜냐?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의무가 발생하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권리 발생, 의무 발생, 권리 발생, 의무 발생. 법률 효과. 이코르 줄여서 말하면 권리 변동. 같은 의미라 그 이야기야. 그래서 왜 민법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민법 공부를 3년이 가든 4년이 가든 50점을 못 넘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특징이 뭐냐? 이런 거 갖고 헤매는 사람들. 글자가 다른데 왜 이게 똑같아요?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머리 돌아보고 싶다 말이야. 이게 산수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맨날 외운 사람들. 그 개념 외우지 말란 거야. 요거 이코르란 말 알아듣겠나요? 권리 변동이나 말이나 법률 효과는 말이나 이코르다 그 말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을 싸잡아서 표현할 때 권리 변동. 발생은 권리 발생은 떡구란 말 의무 발생 똑같은 의미야. 권리가 발생, 의무 발생했다. 이게 법률 효과니까 이게 곧 줄여서 말하면 권리 변동 같은 의미다. 이게 이코르란 걸 먼저 깨우치라고 말이야. 근데 민법 공부 앞으로 힘들 것 같다 한 사람들 이 대목부터 헤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글자가 다른데 왜 똑같아요 그러고. 똑같은 거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저 원시취득, 승계취득은 앞으로 저 민법 교재에 따면 지겹도록 나오는데 여기 발생, 변경, 소멸 중에 발생과 관련 있는 거야. 이 권리 발생을 발생, 변경, 소멸을 싸잡아서 권리 변동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 권리 발생하고 관련 있는 것이 원시취득, 승계취득인데 여기 권리 발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 취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기 지금 권리가 또는 의무가 계약을 통해서 얘네들한테 발생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 권리 발생을 또 이야기해요. 권리가 발생한다 그 말은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권리 있으면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을 권리 주체 여기서는 매도인 매수인 권리 주체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매매를 통해서 매도인이 대금지급 조건 권리를 취득했다.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의 조건 권리를 취득했다. 권리 주체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권리 발생은 권리 취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권리 취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 앞으로 자 민법 교재에 이런 용어들이 지겹도록 나오는데 그러면 권리 발생 바꿔 말하면 취득에는 원시 취득, 승계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글자 그대로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에 쓰여있는 개념을 절대 외울 생각 말하고 말아. 개념 외우는 거는 시험하고 하등 상관이 없으니까 감만 잡아놔라. 용어에서 추출하면 돼요. 원시, 승계. 따라서 여기 원시 취득은 특정인에게 원시 처음으로 권리 하나가 발생이 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원시 취득 그래요. 처음으로 권리가 발생했다 이야기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신축자 갑에게 처음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하나가 발생이 됐죠. 이런 걸 원시 취득. 바꿔 말하면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어받아서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처음으로 소유권 권리가 발생이 됐다. 이런 거를 원시 취득. 이 입에서 승계 취득은 글자 그대로 승계받아서 취득했다 그 이야기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받아서 취득하는 것을 승계 취득.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했다. 요거는 전형적인 원시 취득이에요. 처음으로 얘한테 소유권이 발생됐으니까.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매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매각을.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들이 궁극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겠죠. 물론 과정을 보면 얘가 소유권 이전 의무 먼저 부담하고 이행기에 도래하면 의무 이행,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러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매매 계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 그러면 매수인이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요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자가 승계받아서 취득을 한 거죠. 타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승계받아 취득했다 해서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승계 취득.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다.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받아 취득했다. 승계 취득. 이런 식으로 이해만 딱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승계 취득에 다시 두 종류가 있어요. 올 시험에 지금 이게 출제가 됐던데, 이전적 승계하고 쓸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더 자세히 배우니까. 지금은 습관 고치는데 줄여가라 그 말이에요. 첫째, 받아쓰기 안 했다 저 불안해하지 말 것. 종이에 뭐 안 쓰면 불안해한 사람은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상당히 힘들다는 거. 불안하지 마세요. 받아 적는 것 엄금. 둘째, 듣는 훈련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고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집에 갈 때 배운 거 깨끗이 잊어먹고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하나라도 머릿속에 남겨가면은 그게 치중해서 그걸 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실생활에서 지나가면서 떠오른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버스 타면 버스 요금 내가 왜 내야 돼? 이런 생각부터 하면서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고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도 여기서만 딱 보고 돌아가서만 잊어먹으라 그 말이에요. 진짜 제가 하는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은지 승계취득을 악착까지 받아 적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거 용어는 돌아선 순간에 잊어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목매달면 우원시대 승계취득이 여러분을 잡아먹게 돼. 거꾸로.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 있으니까 저처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불안하지 말고 우원식 승계취득 애울라 하지 말고 용어 애울라 하지도 말고 이런 것만 하시면 돼. 아까 불법행위를 가르쳐 줬는데 공부 못한 사람 주특증은 이걸 또 써요. 옆에다.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은 입법행위로서 피해 손해가 발생된 거 이거 쓰고 있다. 앞으로 이거 계속 가르쳐 줘.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해가 딱 돼요. 내 입에서 이게 나오게 돼 있어. 그때까지 참으라 그 말이야. 이걸 받아 써버리면 외우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 대신 뭔만 생각하면 되느냐. 집에 가서 이웃집 여자하고 내 아파트 산다. 갑이란 여자 401호, 나는 아래층 301호 내고, 갑이란 여자가 위에층에서 끝버금을 시끄럽게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또는 401호 아파트 개새끼 키운다. 올라가서 너무 소음이 심하니까 조용히 좀 하라. 개새끼 때문에 깽깽대고 또 바닥을 자꾸 긁으니까 밑에까지 들려.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다. 개새끼 큰 거 키우면은 드득드득 긁는 소리 들려요. 미쳐본다고. 그러지 말았더니 내 집에서 내가 떠들고 내가 개새끼 키우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냐? 뭐 이렇게 된 걸 싸웠다. 뭔 놈 옆에 내가 힘은 세가지고 내 넘어졌다. 팔 부러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350만 원 치료비 생겼다.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거나 사고하세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거나.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사고할 줄만 아시면 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나 권리 있다. 의무 있다. 이런 것만. 이게 불법행위다. 이런 거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나중에 저절로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공부 못한 주특증은 이런 건 사고할지도 모르면서 불법행위 요 용어만 머릿속에 남는 사람은 영원히 공부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강요를 하는 거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으라고 말이에요.
불법행 용어 외우지 마세요. 취소 외우지 마세요. 형성권 다 잊어먹고 가세요. 그 자꾸 사고하는 습관만 들이시란 말이야. 옛날에 생각 안 했던 거죠. 과일 살 때도 마찬가지야. 왜 과일값 내는가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적어도 되니까 불안하지 말라고 말이야. 6주간은 안 받아 적는 거 습관 들이고 듣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불안감 떨치는 훈련하고. 안 받아 적으면 불안한 사람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99%예요. 하도 초등학교 때 받아 적는 걸 훈련이 돼가지고 뭘 안 해오면 불안해한다고 말이야. 불안하지 마세요. 수업 끝나면 다 잊어먹고 가세요. 그래야지 사고력이 생겨요. 여기 이제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또 둘로 나누는데, 요 승계체득이에요.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냐? 여기 이전적 승계는 구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신권리자 이전되는 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구권리자 권리가 핵심, 남김없이 하나 빠뜨림이 없이 신권리자 이전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매매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매매를. 지금 갑이 원래 건물 소유자였다. 매각을 했다. 그러면 이 매매를 통해서 매순이 소유권 취득한다. 요게 아까 승계취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갑이 가졌던 소유권을 얘가 승계받았다 그래서. 그런데 요게 승계취득 중에서 전형적인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게 이전적 승계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물권법 공부할 때 우리가 지겹도록 배우지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를 말하느냐?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고 기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 권리. 내가 소유자니까,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도 하고, 이거 빌려주고 수익도 취할 수 있고, 돈 필요하면 처분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소유권 그래요. 그러면 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제 매수인에게 넘어가요. 그럼 얘는 이제 승계취득을 했겠죠. 근데 동시에 얘가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소유권의 내용이 남김없이 싸그리 요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게 승계취득 중에서 전형적인 이전적 승계. 그럼 이전적 승계는 특징이 뭐냐? 구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하나 빠짐없이 신권리자 이전이 되니까 구권리자 권리는 소멸한다. 요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자 소유권은 소멸하고 대신 얘한테 소유권 넘어간다. 이런 게 이전적 승계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 설정적 승계는 뭘 말하느냐? 요거는 이제 구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신권리자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구권리자 권리의 내용의 일부 이외에 새로운 권리가 하나 설정이 된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 그러는데, 특징은 구권리자 권리의 내용의 일부 이외에 새로이 권리가 설정이 된다. 그걸 설정적 승계.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이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번에는 을이 건물이 살 집이 없으니까 갑으로부터 건물을 빌려 쓰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이번에는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측의 을이 임차유권인데 얘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게 대표적으로 설정적 승계에 해당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요 임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뭔만 얘한테 넘어가느냐? 사용, 수익 권능 요걸 떼어서 구권리자 권리 내용의 일부, 사용, 수익 권능을 떼어서 이 위에다가 얘한테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만 얘한테 넘어가고,
처분 권능은 종래 소유자 임대인이 그대로 보유를 하게 돼요. 아까 이전적 승계처럼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남김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권리자 권리의 내용의 일부 이외에 임차권의 권리가 설정이 됐다. 따라 설정적 승계. 그럼 설정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이전적 승계는 구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신권리자 이전이 되니까 구권리자 권리가 소멸. 매각한 경우는 이자 소유권이 소멸이 됐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구권리자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처분 권능은 얘가 그대로 보유를 하니까 권리의 일부만 넘어간다 이야기요. 이런 거를 설정적 승계 요리 이야기를 해요. 임차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 또는 뭐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설정적 승계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양자 차이는 이전적 승계는 구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신권리 지정되니까 구권리자 권리가 소멸이 된 데서 설정적 승계는 구권리자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남김없이 있는 게 아니고 구권리자 권리의 내용의 일부만 넘어가기 때문에 구권리자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임대중 경우는 임대는 여전히 소유권은 보유하고 건물은 누가 처분하느냐. 임차는 건물을 처분은 못하죠. 처분권은 없으니까 임대인이 처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책에 보면 여기 이제 이전적 승계는 다시 이제 마지막에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 둘로 구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책에 설명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이런 용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 그러면은 이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 안 해줘요. 미리 기초단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기 특정 승계는 뭐고 포괄 승계는 뭐냐? 이 특정 승계는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가 승계되는 것을 특정 승계 요리 이야기라고. 포괄 승계는 글자도 포괄이란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 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수개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포괄 승계라고 그래요. 구별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매매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자 말이에요. 매매를 매매 계약을 통해서 건물에 대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크게 보면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승계받았으니까 승계 취득. 조금 좁혀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남김없이 넘어왔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요거는 뭐에 해당되느냐? 특정 승계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이제 매매 계약 취득 원인이 한계가 있어요. 계약이 한계가. 그러면 소유권 권리 하나가 넘어갔다. 이런 거를 특정 승계 그래요.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가 승계된다. 취득 원인, 계약 관계가 하나가 있으면 권리도 하나가 넘어간다. 이런 걸 특정 승계. 따라서 좁게 보면 이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정 승계. 따라서 앞으로 민법 교재에 시험 문제에 특정 승계인 이런 용어가 나오면 특정 승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특정 승계니까 짝가당 뭐를 떠올리면 되느냐? 아, 매수인 같은 사람이 특정 승계인가 보다. 이것만 떠올릴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포괄 승계는 한 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수개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니까 누구나 다 아는 상속 같은 경우. 갑이 아버지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텔레비전도 가지고 냉장고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 물건마다 한 개씩의 소유권이 성립돼요.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TV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해서. 그러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식놈이다. 상속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거래요.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 거라고. 아버지가 피상속인, 상속받는 아들놈이 상속인.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그럼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 이게 원인이 되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권리가 포괄 한꺼번에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상속에 의해서 권리 취득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라고 그래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 사막이라고 하는 것, 요게 원인이 돼서 여러 개의 권리가 한꺼번에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포괄 승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포괄 승계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포괄 승계인이란 말이 앞으로 민법 교재에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포괄 승계인도 포괄 승계를 통해서 권리 획득한 사람이니까 대표적으로 상속인 같은 사람, 이런 게 포괄 승계이니까 포괄 승계인 나오면 상속인만 떠오를 줄 알면 된다 그 말.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권리 변동 중에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게 있는데, 이 권리 발생이라고 하는 것도 권리 주체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주체가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권리 발생 내지는 취득이 크게는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 포괄 승계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또 기본서 갖고 공부를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감 정도만 잡아놓으라. 책에 보면은 물론 개념이 다 쓰여 있어요. 오늘 승계취득해가지고 그냥 개념 읽어봐야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고 말이에요. 개념은 쓰여 있으니까 무슨 소린가 설명을 듣고 자꾸 사고하는 습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이제 법률 행위가 나오죠. 법률 행위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 법률 행위는 흔히 개념을 정리할 때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요. 앞으로 이제 또 마찬가지요. 법률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법률 행위로 끝내는 것이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인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앞전 시간에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리 변동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권리 변동은 뭐 때문에 생기는가? 하나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반대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요거를 다른 말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칠판에 예 들어준 것은 폭행하는 불법행위 예를 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이런 불법행위 같은 것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일이 없고, 중개업자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거라고 말해요. 이런 계약관계가 발생이 될 때 이 계약이 성사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에요.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 따라서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곧 뭐냐? 법률행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법조문 숫자가 가장 방대한데 1118개나 되니까 요거를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고, 주체,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은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도 법률 행위, 요거 하나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중개업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에 관해서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요거 하나를 놓고 배우는데, 법률 행위에 관해서 이게 중개업의 대상이고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아까는 일단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니까 계약과 같은 것이 법률 행위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법률 행위는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 한다. 간단하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 한다. 여기 칠판에서 찾아보자. 아까 여기 당사자가 봤을 권리문을 법률 효과라 부르고, 요걸 압축시켜서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요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 청약, 성낙 이런 거를 법률 사실을 한다. 개념상으로. 그러면 법률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그 중에서 특별히 법률 행위라 하는데, 여기 찾아보면 여기 계약이 성립되면 이게 여기서는 법률 요건이라고 말이요. 법률 요건을 발생한 원인이 이 계약이니까. 그런데 이 계약은 청약이나 승낙 의사표시, 요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지 않냐 그 말이요. 따라서 이런 계약과 같은 것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이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 요건 중에서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이야기. 처음 공부할 때는 법률 행위 개념이 아직 감이 안 잡히니까 이런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 행위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법률 행위라고 하죠. 요게 이제 중개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공부를 딱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가면 2시까지 수업인데 11월 달은 1시 그러면 10분만 요 정도 수업 끝냈고요. 요걸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고 와야 돼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잠깐 프린트를 보세요. 오늘 이야기해 준 것들이 앞부분에 다 쓰여있어. 그 프린트는 더 자세하게. 거기 보면 민법이란 뭐냐, 민법전의 구성, 그 다음 3페이지 보면 우리 민법 기본 골격, 또 뒤에 넘기면 민법의 법률 용어,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 권리 나와 있고, 5페이지 보면 오늘 해준 수가 다 여기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권리 의무가 뭐냐 쭉 쓰여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늘 중요한 거 다 가르쳐 줬으니까 권리 주체가 나오죠. 7페이지부터 요게 이제 아까 말한 민법의 세 등으로 나누어진다. 권리 주체, 객체, 권리 변동으로. 주체하고 객체는 시험범위에 안 들어왔는데 요걸 이해를 못하면 시험범위에 드는 권리 변동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권리 주체에 해당이 되는 뒤에 넘기면 자연인 쭉 나와있죠. 요걸 지금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바빠지기 때문에. 딱 입문 단계에서 반드시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여기 입문세는 이게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프린트를 나눠준 거니까 거기 권리 주체에 해당하는 자연인, 법인, 주로 이제 법인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연인에 보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쓰여있죠. 요건 모르면 민법공 못해요.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이걸 이해 못하면 민법 공부는 물 건너간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쭉 쓰여있는 것을 반드시 읽고 와야 되고, 다음 시간 읽고 와야지 제가 설명할 때 빨리 받아들이니까. 그런 다음에 쭉 넘기면 저기 14페이지 보세요. 거기는 권리 객체가 나와있죠. 14페이지에 됐나요? 아까 권리 객체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 물건. 이것도 마찬가지야. 객체도 여러분 시험범위에 직접 안 들어가나 권리 객체 물건을 이해를 못하면 아예 민법 공부는 애시당초 물 건너가 버려. 따라서 그 권리 객체 물건도 입문서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건에는 우측에 보면 부동산,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주물, 종물이 있고 18페이지에, 그 다음에 또 넘기면 원물, 과실이 있는데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모르면 앞으로 민법 공부는 확실히 물 건너가 버려요. 민법 교재 읽다 보면 부동산은 지겹도록 나오고 종물도 지겹도록 나오고 과실이란 말도 지겹도록 나오는데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제껴버리면 민법 공부는 물 건너가니까 요거는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읽고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니까 꼭 읽고 오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해하려고는 노력하지 말고, 이해 안 되는 거를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공부 처음 한 사람 예수 반다서 뭘 얼마나 하겠냐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권리 능력 읽어보라 그랬죠. 읽어도 이해 안 돼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읽으라고 말이에요. 소설 읽듯이. 그런 다음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란 말이 여기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미성년자란 말이 여기 들어있구나. 미성년자는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읽어보면 미성년자는 아까니까.
미성년자는 몇 살 미만을 미성년자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법이 개정이 됐어. 옛날에 20세 미만이었는데 지금 19세 미만이라고. 19세가 되면 성년이 돼요. 옛날에 20세였지만 그 법이 개정이 됐어. 4년 전에. 어디서 공부했어요? 감으로? 이거는 이제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19세로 한 살 내렸다고. 요즘에 정신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미성년자 좀 읽어보면 재미도 있을 거라고. 이해되는 거는 조금 재미 붙여서 읽고,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소설 읽듯이 읽고 넘어가 보라고 말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니까. 근데 이것도 안 읽고 오면은 엄청나게 불편한 거야.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제가 요 책에 있는 거를 쭉 읽어줄 수는 없어. 읽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줄 거다 그 말이요. 책에 있는 이런 말이라고. 그럼 여러분은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의사능력 딱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동시다발로 뭐로 가냐. 고개가 이렇게 딱 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의사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그러면 설명을 또 못 듣게 돼요. 이 버릇 고쳐야 되니까 설명을 집중해 듣기 위해서 요 프린트물에 의사능력이 있구나. 요것만 알고 와도 엄청 도움이 된다고 말이야. 근데 안 읽고 와버리면 제가 설명할 때 뚜적거리게 돼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몇 페이지에 있는 의사능력 지금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근데도 불안하니까 또 보는 거 이렇게. 의사능력이 있는가 그러고. 그러면 실력 안 느니까 예습하는 방법은 그냥 소설 읽듯이, 삼국지 읽듯이, 연애소설 읽듯이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쭉쭉 무르르 읽고 오라고 말이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안한 점은 여러분이 소시적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IQ가 1500이라 하더라도 이걸 이해하려고 읽으면 하루 종일 읽어도 한 페이지 못 읽어요. 어차피 이해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쭉쭉 읽는 훈련을 또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속독이라 그래요. 정독하지 마시고. 정독은 나중에 공부가 단 내년 이제 7, 8월쯤에 정독하시면 되고, 뭐가 좀 알아야지 정독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이제 소설 읽듯이 읽으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